사람들은 그를 눈먼 늙은이라 불렀다. 그러나 박노인은 알고 있었다. 보지 못한 것은 눈이 아니라 한평생 사람을 외면해온 마음이라는 것을. 박노인은 젊은 시절 고을에서 잔뼈가 굵은 장사치였다. 그의 이름은 장터에서 한 번쯤은 반드시 거론되었다. 땅 문서를 들고 오면 값을 깎는 이도 있었고 빈 문서를 쥐고 찾아와 살 길을 묻는 이도 있었다. 어느 쪽이든 그의 손을 거치면 이야기는 늘 그의 이문으로 끝났다. 그는 글을 조금 읽을 줄 알았고 셈에 밝았다. 남의 문서를 대신 써주며 이문을 챙겼고 빚진 이들의 땅이 그의 말 한마디에 주인을 바꾸었다. 사내 하나가 무릎을 꿇고 사정해도 여인이 아이를 안고 울어도 박노인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종이에 찍히는 도장 자국이 사람의 인생을 가른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때로는 관아의 하급 관리와 술자리를 나누며 미리 소문을 들었고 때로는 서툰 필체를 고쳐주겠다며 문서를 다시 쓰게 했다. 그 사이 글자 하나, 날짜 하나가 바뀌었고 그 작은 차이가 집 한 채, 논 몇 마지기를 갈라놓았다. 다음 날이면 장터 어귀에서 누군가는 웃으며 술을 사고 누군가는 말없이 짐을 쌌다. 박노인은 그것을 죄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세상살이가 다 그런 거요. 내가 한 짓이 아니어도 누군가는 그렇게 될 팔자인 게요. 당연히 약한 사람이 지는 게 아니라 준비 못한 사람이 잃는 거지. 그렇게 말하며 자기 몫의 죄를 세상에 나누어 던졌다. 그 말 뒤에서 누군가는 집을 잃었고 누군가는 부모를 잃었으며 누군가는 어린 손을 붙잡고 고을을 떠났다. 그러나 박노인은 돌아보지 않았다. 사람의 얼굴보다 문서의 글자가 더 또렷이 보이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믿었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웃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그리고 자신은 언제나 웃는 쪽에 설 사람이라고. 그때까지는, 눈이 멀기 전까지는 말이다. 박노인은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다. 아니, 어쩌면 알고도 모른 척했을 것이다. 사람의 눈물은 금세 마르고 종이에 찍힌 글자는 오래 남는다고 믿었으므로. 그러나 그 믿음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처음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다. 밤이 되면 촛불이 어쩐지 흔들려 보였다. 바람이 없는데도 불빛이 갈라졌고 글자들이 겹쳐 보였다. 그는 술이 취했나 여겼고 나이가 들었나 여겼다. 하루 이틀 그러다 말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 다음에는 소리였다. 잠결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열어보면 아무도 없었다. 꿈이라 여기려 했으나 문 밖에 남은 발자국은 늘 한 사람 목보다 많았다. 그는 그 흔적을 지우며 혼잣말을 했다. 사람이 예민해졌군. 며칠 뒤부터는 얼굴이 떠올랐다. 장터에서 흥정을 하다 문득 고개를 들면 예전에 울며 매달리던 사람들이 눈앞에 겹쳐 보였다. 분명 처음 보는 장정인데 어느 순간에는 그가 내쫓았던 사내의 얼굴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다시 생판으로 돌아왔다. 헛것을 보면 장사에 방해가 되지. 그러나 헛것은 점점 늘어갔다. 글을 읽다 보면 문장 끝이 흐려졌고 날짜와 숫자가 자주 틀렸다. 그 작은 실수로 이문을 놓치는 날이 생겼다. 이전 같았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실수였다. 박노인은 짜증을 냈고 손을 씻어도 종이 냄새가 지워지지 않는다고 느꼈다. 결정적인 날은 비가 오던 오후였다. 장터의 흙길이 질퍽해지고 처마 끝마다 물이 떨어지던 날이었다. 한 사내가 문간에 서 있었다. 옷은 오래 입어해졌고 손에는 기름 먹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다. 사내는 그것을 조심스레 풀어 낡은 문서 한 장을 내밀었다. 가장자리는 여러 번 접었다 편 흔적이 있었고 글씨는 군데군데 바랬다. 박노인은 습관처럼 문서를 받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글자가 또렷이 들어오지 않았다. 먹선이 번지듯 겹쳐 보였고 숫자와 날짜가 뒤섞였다. 그는 눈을 찡그리고 다시 보았다. 이 집에 나이가 몇이나 있소? 사내는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다. 셋입니다. 위엔 딸 둘, 막내는 아직 어립니다. 그 말에 박노인의 손이 잠시 멈췄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다만 막내라는 말이 귀에서 오래 울렸다. 사내는 말을 이었다. 이 문서가 넘어가면 아이들은 친정 쪽으로 흩어질 겁니다. 그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를 냈으나 끝이 떨렸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늘 하던 일이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었다. 그러나 문서를 내려다보는 순간 글자 사이로 이상한 것이 스쳤다. 아이의 얼굴이었다. 눈이 유난히 큰 아이. 울지 않고 다만 이를 악문 채 아래를 내려다보는 얼굴. 박노인은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다. 사내는 여전히 문 앞에 서 있었다. 아이도 울음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문서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러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먹냄새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싸한 기운이 올라왔다. 날짜를 다시 봐야겠어. 그는 그날 처음으로 스스로의 손글씨를 믿지 못했다. 문서는 결국 그의 손을 떠났다. 그 집의 땅은 넘어갔고 사내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돌아섰다. 문 밖에서 사내는 한마디를 남겼다. 그 아이만은 부디 겨울을 넘기길 바랄 뿐입니다. 박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다. 눈보라 속에서 작은 발자국 하나가 자꾸만 그의 집 쪽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며칠 뒤 그는 의원 앞에 앉아 있었다. 의원은 눈을 들여다보다 고개를 저었다. 노쇠라 하기엔 너무 빠릅니다. 그 말이 칼처럼 박혔다. 그러나 더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듣고 싶지 않은 답이 돌아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박노인은 아주 천천히 마치 빚을 갚듯이 빛을 잃어갔다. 그리고 그때서야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외면해온 것들이 한 사람씩 한 장의 문서씩 이제와 그의 눈앞에 돌아와 세상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끝내 그는 빛을 잃었다. 눈을 잃자 사람도 떠났다. 돈이 떨어지자 인연도 끊겼다. 남은 것은 변두리의 허름한 초가와 겨울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바람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를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뿐이었다. 그의 겨울밤 눈보라가 유난히 거셌다. 문간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눈 위를 긁는 듯한 소리, 숨을 죽인 기척. 박노인은 지팡이를 더듬어 문을 열었다. 그 앞에 아이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다. 마르고 젖은 머리칼에 눈이 엉겨 있었다. 여긴 먹을 것도 잘 것도 없다. 그는 문을 닫으려 손을 뻗었다. 그러나 그 손이 문고리를 찾지 못하고 허공을 더듬었다. 그날 그의 눈보다 먼저 멈춘 것은 손이었다. 아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순간 박노인의 가슴이 묘하게 저려왔다. 오래전 울며 땅 문서를 내밀던 사내의 등 뒤에서 떨던 아이의 얼굴이 스쳤다. 그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들어오너라. 그날 이후 아이는 연이라 불렸다. 이름을 묻지 않았고 아이 또한 말하지 않았다. 그저 바람에 날려온 연처럼 보여 그렇게 불렀을 뿐이었다. 연희는 묵묵했다. 새벽이면 장터로 나가 품을 팔았고 돌아와서는 박노인의 손과 발이 되었다. 길을 알려주고 밥을 떠먹이고 밤이면 이야기로 세상을 들려주었다. 아비, 오늘은 장터가 북적였어요. 아비, 매화가 폈대요. 아직 보진 못했지만요. 박노인은 처음으로 눈 없이도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를 해치지 않고 하루를 살아냈다는 안도 속에서 잠들었다. 세월은 그렇게 10년을 흘렀다. 그동안 연희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그의 과거를 캐묻지도 않았다. 둘은 서로의 침묵으로 가족이 되었다. 연희는 어느새 처녀가 되었고 박노인은 완연한 노인이 되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나 둘은 서로를 부녀라 불렀다. 박노인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아비라 불리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병이 깊어졌다. 기침에 피가 섞였고 밤마다 숨이 가빠졌다. 연희는 의원을 찾고 약을 구하려 했으나 가진 것은 없었다. 그녀는 오래 숨겨두었던 비녀 하나를 꺼냈다. 어머니의 것이었다. 세상에 단 하나 남은 자신의 뿌리를 증명할 물건이었다. 손바닥 위에 올린 것은 오래 달아 윤이 죽은 은비녀 하나였다. 끝에는 작은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으나 세월에 달아 무엇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박노인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연희가 비녀를 내려놓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음을 느꼈다. 쇠가 바닥에 닿는 소리, 아주 낮고 맑은 울림이었다. 그 소리에 그의 가슴 어딘가가 먼저 반응했다. 그는 손을 더듬어 비녀를 집어들었다. 차가웠다. 쇠의 냉기가 손끝에서 오래 머물렀다.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비 오는 날. 질퍽한 흙길. 기름 먹은 보자기. 그날 문간에 서 있던 사내의 손도 이와 같았을 것이다. 비를 맞아 차갑고 오래 쥔 탓에 굳어있던 손. 박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비녀의 무늬를 더듬었다. 손톱에 걸리는 미세한 굴곡이 낯설지 않았다. 이건 오래된 물건이구나.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연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박노인의 귀에 오래전 듣지 못했던 말 한마디가 다시 울렸다. 막내는 아직 어립니다. 그날 사내가 했던 말이었다. 그 말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는 듯했다. 박노인은 숨을 고르며 물었다.
이 비녀 어디서 났느냐?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어머니의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손에서 비녀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쇠가 다시 한번 낮게 울렸다. 그 소리는 그날 바닥에 떨어져 진흙에 젖던 그 문서의 소리와 같았다. 박노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그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눈은 보이지 않았으나 눈보라 속에서 작은 발자국이, 자신의 집 쪽으로 이어지던 꿈이 다시 또렷이 떠올랐다. 그 발자국의 주인이 지금 자신의 앞에 앉아 있다는 것도 박노인의 가슴을 찢었다. 연희는 그가 젊은 시절 욕심으로 무너뜨린 집안의 막내딸이었다. 부모를 잃고 떠돌다 그날 밤 눈보라 속에서 그의 집으로 흘러들어온 것이었다. 박노인은 웃음 같은 신음을 냈다. 그러니 하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했구나. 그는 연희를 풀어주려 했다. 자신의 목숨으로 그녀의 원한을 끝내려 했다. 박노인은 혼자 남았다. 연희가 잠든 줄 알았고 혹은 울다 지쳐 잠들기를 바랐다. 그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 말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방 한가운데 그는 천천히 줄을 꺼냈다. 손이 떨렸으나 멈추지는 않았다. 이 손은 이미 수많은 삶의 매듭을 풀고 묶어 온 손이었다. 이제 끝내야겠구나. 그는 중얼거렸다. 그 말이 방 안에서 허공처럼 흩어졌다. 줄을 들고 일어서려는 순간 그의 발끝에 무엇인가가 닿았다. 아주 작은 소리였다. 그러나 그 소리에 박노인의 몸이 먼저 굳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보이지는 않았으나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쇠, 익숙한 무게, 비녀였다. 연희가 떨어뜨린 것이었다. 아니, 떨어뜨린 줄도 몰랐을 것이다. 박노인은 비녀를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쇠의 냉기가 손바닥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 순간 오래 묻혀있던 기억이 눈먼 그의 안에서 한꺼번에 깨어났다. 비 오는 날의 냄새, 젖은 흙길, 기름 먹은 보자기, 문간에 서있던 사내의 숨소리, 그리고 그가 했던 말. 막내는 아직 어립니다. 그 말이 이제야 끝까지 들렸다. 박노인의 숨이 가빠졌다. 손에 쥔 비녀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그날을 떠올렸다. 문서가 바닥에 떨어져 진흙에 젖던 순간의 소리. 지금 이 소리와 같았다. 박노인의 무릎이 풀렸다. 그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줄이 손에서 풀려 떨어졌다. 내가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말을 꺼내는 순간 10년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비녀를 가슴에 눌러쥐었다. 차가운 쇠가 마치 심장에 닿은 듯했다. 그제야 깨달았다. 그날 자신은 아이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불러들였다는 것을. 그 아이는 원망을 안고 온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걸어왔다는 것을. 그리고 10년 동안 그 아이는 자신의 죄를 갚게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람으로 만들러 왔다는 것을. 그 순간 연희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눈물로 얼굴이 젖어 있었다. 박노인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그는 처음으로 소리내 울었다. 눈먼 아비의 울음이었다. 그날 밤 박노인은 목숨을 끊지 않았다. 대신 10년 늦은 참회를 끝까지 살아내기로 했다. 아버님, 저는 이미 오래전에 살았습니다. 그날 밤 저를 쫓지 않으셨을 때부터요. 연희는 조용히 말했다. 원한은 10년 전 눈 속에 묻었습니다. 대신 아버님께서 제게 등불이 되어주셨습니다. 박노인은 그제야 통곡했다. 눈먼 노인의 눈에서 늦은 참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후 두 사람은 끝까지 함께 살았다. 세상은 그들을 가짜 부녀라 불렀으나 그들은 알았다. 피보다 깊은 인연도 있다는 것을. 박노인이 숨을 거두던 날, 연희는 등불을 밝히기 전 한 번도 그를 내려다보지 않았다. 눈먼 아비는 언제나 위에서 세상을 향해 서 있었기 때문이다. 연희는 그의 묘 앞에 작은 등불을 밝혔다.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밤이 깊을수록 그 불빛은 더욱 또렷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저 등불은 눈먼 아비가 남긴 빛이래. 가짜 딸이 밝혔지만 세상에서 가장 참된 등불이라지. 그리고 그 불은 꺼지지 않았다. 한평생 사람을 보지 못했던 눈먼 아비가 마침내 사람의 마음으로 밝혀낸 등불이었으므로